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위를 공개합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흥행 배우이자 탑스타 톰 크루즈. 그런데 2012년 6월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자료 액수만 해도. 저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2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에이?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케이티 홈즈한테 있었던? 아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황혼이라는 건 그러네.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였습니다. 당시 케이티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란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케이티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케이티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결국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좁혀지지 않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2001년 당시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오던 이 스타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돼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아, 저 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만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만의 행보는 세상 쿨함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만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쏘 쿨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못 신었는 모양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티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강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 무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3인방. 네. 애스턴 버처가 결혼 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7위 공개합니다. 그녀가 뭐뭐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이번 특종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애프터, 오른쪽 비포인 거죠? 그렇죠.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 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와.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린은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소니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 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화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에 발목 잡힌 위자료.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햄.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햄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이거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넬이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넬이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아. 이에 아넬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내 아넬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해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봐봐. 저 금액을 네. 깨알같이 썼어. 하도 길어서 옆으로 밀려났어. 돈이. 예. 돈이 위로 이렇게 삐처럼 나갔어. 쓸데가 없어가지고. 아, 아무리 빨리 썼어도 1분 걸렸겠는데.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보겠습니다. 삼 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연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일 하실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까뮤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그래, 일이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 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에스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 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얘는 진짜. 이건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내팽개 얼마나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시대적인 지성인이라니 뭐 의보다 폭행하고 앉았고 아무튼 참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였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My mother, Patricia,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남편을 공유한 아내들.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부부야? 저희가 자, 완전 이상한 모든 이의 추측을 추측을 했군요.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깡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청혼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난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송 안 좋아요? 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세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멜린다의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8위 공개합니다.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영국 꽈비기족보 커플. 2015년 영국 중남부 더비셔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엄마 사이먼 매닝. 그런데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나의 친구. 어이구.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사이먼 매닝의 딸 엘리자베스 매닝은요, 엄친 엄마의 친구 엘라니 필립스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면서 이모라고 불러봐. 네. 이모.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모가 아내가 된 거예요.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동성 교제는 전무.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2015년 엄마 사이먼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전기가 찌릿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 친구 엘라니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게리 버터워스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버터워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버터워스. 게리 버터워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해서 부정했지만요. 자신의 위치도 상황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키우다가 3개월 만에 엄마, 나 엘라니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친구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와 딸의 만남을 응원했고요. 남편 게리도 쿨하게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 버터처럼 부드러운 남자였네요. 네. 쿨남이죠. 네. 대단하다.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러브스토리 좀 더 남아있는데요. 사랑하는 딸과 친구가 부부가 된 뒤 설마. 홀로 남겨진 엄마 사이먼. 아, 그런데 엄마 사이먼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바로 게리 버터워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사이먼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한편 엘라니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당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야. 새 신혼집에 두고 쓰라고 갖고 왔어. 정말 풀레 진동이다. 그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둘은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였을까요? 뭐가 비슷한 처지야. 많이 다른 처지예요. 사이먼과 게리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엄마와 딸, 친구의 전 남편까지 사랑의 짝대기가 꼬여도 한참 꼬인 하트 시그.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4위 공개합니다.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주쿠 경찰서. 아, 이거 놔요. 아,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막!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 배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꽃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날 의심하고 있어? 그게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 내가 잘못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잘못된 만남이 부른 범죄입니다. 자, 2008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로이 쿠이겐달 그리고 그가 선임한 변호사 에이미 맥티어 둘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그게 마약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요. 바로 당신이 아름답다는 거? 장난치지 말고요.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정말 내 마음도 모르겠어요?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변호이니까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쿠이겐달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하지만 맥티어의 이런 열렬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쿠이 켄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 그리고 맥티어는 옥살이를 하는 남자친구 쿠이 켄달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죠. 사랑의 열병을 앓던 둘은 결국 감옥 탈출 계획을 세웠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2011년 7월 여자친구 맥티어의 도움 아래 쿠이 켄달의 탈옥은 대성공. 자,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쿠이 켄달이 있던 교도소 교도관들의 증언으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기관 교정센터를 죄수들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 연인이 이제 변호사니까 허점을 좀 그럼. 파악을 했겠죠. 좀 뭐 접견을 자주 다니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교도관들은 쿠이 켄달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그리고 탈옥한 지 하루 만에 오클라호마의 한 식당에서 맥티어와 쿠이 켄달 커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자기는 내가 탈옥한 거 몰랐다고 해. 어? 남자친구는 변호사인 여자친구의 죄를 숨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겠죠. 빼도 박도 못할 정말 어이없는 증거가 발각. 바로 변호사 여자친구 맥티어의 SNS. 그놈의 SNS가 문제예요. 아, 저 와중에 SNS를 왜 하고 앉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아, 참.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남자친구. 자, 그리고 맥티어는 수감자 탈출을 돕고 은닉한 중범죄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여자친구 맥티어는 쿠이 켄달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를 했고요. 결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제리베스 판사는 이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내주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아들 허락이 필요한 사람.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1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애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 알아봤어요.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시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시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시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6위 공개합니다. 대만 국민 가수들의 노래는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요.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인기 작사가 올해 61살 리쿤청. 그는 복잡한 사생활로 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리쿤청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맙니다. 저는 린징엉 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는 그의 결혼 상대자로 소개된 사람은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에이. 나이 차가 나는 건 상관없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니까. 네. 자,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키운 배경. 린징어는 리쿤청과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저 그런 남자애들하고는 달라요. 사랑해요, 아저씨. 하하하하. 나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데이트를 즐기며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 당시 네티즌들은 친구 딸이랑? 아 진짜 이러진 말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한편 이에 린징어는 자신의 SNS에 전 결혼할 거예요.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17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런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아빠가 말려야지 일단.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둘 사이를 알게 된 린징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반대. 내 친구란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시 워더 벙려! 오, 좋아요. 예, 라면서 리쿤청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주변의 반대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6년째 사랑을 키우고 있다는 두 사람. 아이야. 과연 두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4살 소녀가 사실 모모였다? 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짤?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아이, 끔찍하다. 소녀볼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 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야.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지.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 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사랑과 전쟁 일탄 전쟁 같은 사랑 19 9위를 공개한다. 치열한 돈의 전쟁, 승자는? 큰일 났다 진짜. 2018년 영국,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올리버와 아멜리아 부부는 몇 년간 지속된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쿨하게 이혼 도장도 찍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아하,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뭐 2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면은 이게 정리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게. 네. 아무래도 근데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돈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 당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은 런던에 있는 주택 등이었는데요. 일단 이들 부부는 60만 파운드, 한화약 9억 2천만 원의 런던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소송에 돌입. 에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하며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벌써 진흙탕 냄새 나죠. 네. 단돈 1펜이라도 더 갖기 위한, 단돈 1펜이라도 더 주지 않기 위한 부부의 살벌한 싸움. 그 집은 제가 돈을 벌어서 산 거라고요. 그동안 그 주택을 관리한 건 저였어요. 이 사람은 집을 사놓고 단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총 13번의 법원 청문회,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딱 그냥 절반인데 그냥 깔끔하게 절반인데 다른가 보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알아봤어요. 프로그램으로 배웠어요,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니까 우리 중에는 누가 승자일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는 저쪽이에요. 아, 그건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남편도 아내도 아닌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아까 그 씁쓸한 거예요. 수임료 많이 나왔구나. 로펌이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 두 사람은 2년이나 이어진 소송으로 공동 자산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아이고. 그 결과 두 사람에게 남은 자산은 고작 10,000파운드, 약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억 원 어디 갔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두 사람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부부의 공동 자산은 고용한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 버린 뒤였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한 판사는 두 사람이 오랫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관계가 깨졌고 재정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00파운드, 한화약 765만 원씩 나눠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반반이네 남은 것도. 참. 근데 이 정도 되면 변호사님들도 좀 말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저게 아마 변호사는 분명히 말리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하자는 소리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765만 원을 가져가는 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상대방이 원래 4억 5천 가져갈 수 있었는데 76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역시.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8위를 공개합니다. 아내 잃은 남편의 모모.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개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아,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로 복수한 남편.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팬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살인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사랑과 전쟁이 탄 전쟁 같은 사랑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7,500, 한화 약 870만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금을 이제 남편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라면 이혼의 그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파경에 책임 있는 건 브랜디가 아닌 남편. 사실 남편이 브랜디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법률에 따르면 이혼 시 유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 이후 습득한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브랜디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남편에게 복수를 결심. 긴 연구 끝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한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데요. 재산 분할금 87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머, 당연하죠. 지폐로 다시 교환하려면 동전을 일일이 묶음으로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당신 먹을 거예요. 브랜디의 사연을 들은 은행 직원들이 복수국에 적극 동참. 덕분에 브랜디는 $7,500의 재산 분할금을 전부 10센트짜리 동전으로 교환. 총 10박스에 담긴 동전의 수는 무려 75,000개. 무게는 무려 160kg에 달했습니다. 하긴 저게 뭐 무조건 지폐로 줘야 된다, 현찰로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없죠. 사실 편할 거면 계좌이체로 주는 게 제일 편한데. 제일 편하지. 아니 뭐 편하게 주기 싫은 거죠. 은행 직원들끼리는 뭐 옆에 은행이어도 다 알 테고 누가 왜 저 많은 동전을 가져갔는지도 알 테니. 네. 자, 은행 직원이 정말 응원을 세게 해줬네. 네. 그리고 브랜디는 이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복수 과정을 SNS에 공개.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 표정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바람핀 남편은 잊고 새 출발하세요 라며 그녀를 위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랜디는 이혼한 남편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다 세면서 네가 버린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다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득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 자살한 겁니다. 아,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요.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광산에서 이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아,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6에 공개합니다. 그녀가 모모에게 반한 이유. 2021년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 여성 황 씨가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띵동. 내 사랑을 받아줘요. 띵동.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밀당은 너너. 문 좀 열어봐요. 황 씨는 아파트 비디오폰을 통해서요. 집주인을 계속 하트를 날리고 빤히 쳐다보고 그래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바이올린으로 사랑의 세례를 냈죠. 어머, 미치겠다.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은 지나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괴롭겠다, 괴롭겠어. 스타인가? 어디 연예인인가요? 그러니까. 황 씨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장 씨. 심지어 장 씨는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자, 반갑지 않은 인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황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런데 아, 환자분 많이 긴장되시죠? 수술은 금방 끝날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웃어주네. 저 따스한 손길, 친절한 말투. 이 두근거림은 뭐지? 찾았다. 내 사랑. 자, 수술을 앞두고 자신을 격려해주는 이 간호사 장 씨의 친절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황 씨. 그때부터 황 씨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황 씨는 퇴원한 후에도 장 씨가 일하는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건 물론 집, 식당, 길거리 가리지 않고 오직 장 씨만을 쫄쫄 쫓아다닌 게 무려 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거. 아니 간호사는 지은 죄가 없어요. 그냥 직업적인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될 간호사인데. 그럼요.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 씨는 여러 SNS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장 씨를 향해 공개 고백을 한 것도 모자라 장 씨의 개인 사진을 무려 수백 장이나 어디인가에서 구해서 허락 없이 업로드. 이를 빌미로 사랑을 받아달라고 협박까지. 결국 황 씨에게 질릴 대로 질리는 장 씨는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지만요. 아니, 여긴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온 거야? 미치겠어. 기어코 장 씨를 찾아낸 황 씨. 심지어 같은 건물로 이사까지 하는 소름 돋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옆집으로 이사 버린 거야. 이사를 가도 찾아온다고? 사실 이 장 씨는 황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요.
2년여간의 스토킹 행위를 참다 못해 결국 공안에 신고, 각종 언론을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호소하게 됐는데요. 어딜 가든 따라오는 시선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아야 했던 장 씨. 한 사람의 비뚤어진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그녀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네. 10번 찌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속담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용하는 거지.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5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을 괴롭힌 범인의 정체는 뭐뭐.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경찰에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아,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일 수 누군가라도 있지.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루 경사에게 의지를 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이후 카나코는 타케루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루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루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지. 경찰한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루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루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3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집에 뭐뭐 있다. 헐.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라.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 뭐 여자야? 환풍구 같은 데서. 어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떼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와의 은밀한 동거.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무섭다 진짜. 어이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100%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건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누가 봐 그걸. 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희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립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아우.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립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립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연기력이 좋을 뿐. 너무 현실 같아서. 네,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개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8일 공개합니다.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랑.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인은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인은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인은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빈당한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랑과 전쟁 사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또 정 기자님이 다 갖고 계신 기사인데요.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주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네?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주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주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주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야는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남남이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지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2021 듀오의 세계 19 16위를 공개합니다.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아기가 있고 남자가 생긴 5명이 있네요. 누가 남편이에요? 자, 2013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 속 여성은 인도 북부 데라둔의 한 마을에 사는 당시 21살 여성 라조 베르마인데요. 사진 속의 남성들은 누구니? 굿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바이주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사진 속 5명의 남성 모두 다 라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남편이야, 오남편? 저 사람이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5명의 남편인 그러니까 뭐 거예요? 엑스 허즈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된 남편이 5분이라는 거예요. 현 허즈번드 5명.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데? 있습니다. 뭐가 또 자, 충격적인 반전. 바로 라조의 저 5 남편들은요. 피를 나는 친형제들입니다. 참 생소하다. 문화 차이인가요? 네. 아니 근데 1차 다부제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해요, 그죠? 1차 다부제가 합법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1956년도부터 중혼이 금지됐는데요. 따라서 라조의 결혼은 인도 내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차 다부제, 그것도 형제 1처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마을의 오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마을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해 재산을 지키는 형제 1처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문화니까 문화 문화적 일부니까 상대성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평가할 수는 없죠. 제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저의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은요. 저희는 행복하고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삼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전 다른 여자들보다 최소 5배 이상 사랑받는 여자라고요?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 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2021 비유의 세계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아내가 뭐뭐했다.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지금 오다 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2021 비유의 세계 19 11위 공개합니다.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가? 2019년 12월 미국 딸을 출산한 마일즈와 프레셔스 부부. 이 소식은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내 프레셔스가 아니라 남편 마일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불가능한 일. 인형을 살아갈 수 있어. 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좀 아름다운 스토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진짜? 지금 이 두 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배 때문에 배.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좀 더 기사를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 남편 마일즈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던 건데요. 남성이 되긴 했지만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성적 다양성 문제네요. 그럼.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내 프레셔스 역시 트랜스젠더로 마일즈와는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던 겁니다. 어렵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난자를 갖고 있고 아내는 정자를 갖고 갖고 있었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처음 봐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2013년 미국 시카고의 한 성소수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만난 두 사람. 프레셔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요. 프레셔스를 닮은 딸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셔스에게 첫눈에 반한 마일즈는요.
1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결국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 프레셔스는 마일즈의 청혼을 승낙. 그렇게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요. 결혼 3년 만인 2019년 어여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에 성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는 출산자가 자동으로 엄마로 기록. 이 사실을 임신 도중 뒤늦게 한 마일즈는요. 평생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며 딸의 출생 증명서에도 이 사실이 제대로 명시되길 바란다며 공중보건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공중보건부 대변인은 이들 부부의 이의를 즉각 수용, 곧바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이들 부부의 성별을 반영한 출생증명서를 제작했고요. 마일즈는 아빠, 프레셔스는 엄마라고 적힌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잘 됐네. 두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1 비유의 세계 19 3위를 공개합니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예.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좀.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두 기자님도 셜록이하고 사빈이가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뭐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고 뭐 손만 잡고 자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자, 2021 뷰의 세계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떡해.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첩 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가만히 뒤집히지. 있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충격이 당연히 크죠.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어? 최근 후안은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아,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 비유의 세계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의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